피터왕과 함께하는 경제이탈법. 오늘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와 AI 관련 주식들의 향방에 대해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 6월부터 테슬라의 이제 로보택시가 시범 운행이 됐습니다. 웨이모가 이제 독점하던 시장에도 변화가 조금 생긴 모습인데요. 현재 로보택시에 대한 반응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0대로 시작해서 바로 20대, 30대, 지금 60대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지역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논쟁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경쟁이 자본주의에서 경쟁은 대단히 좋은 거죠. 이런 경쟁이 있다 보니까 웨이모도 오스틴에서 구역을 확장하는 이러한 확장 속도가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즉 확장의 속도, 그 지역의 확대, 도시의 확대, 차량의 확대, 이 부분의 기울기가 테슬라 주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는 현재 대단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올해 안에는 이제 안전 요원 옆에 타고 있죠. 안전 요원이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테슬라 주가에도 중요하고 로보택시 서비스의 확장성, 즉 안전 요원이 사라지는 순간 전 대단히 빠른 속도로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전 모니터 요원이라고 하는데, 안전 모니터 요원이 그래도 한두 번 정도의 업그레이드 있은 이후에 안전 요원이 자리를 비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때가 본격적으로 흔히 말하는 폭발적으로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그 커브가, 그 곡선이,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지금은 대단히 낮은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안전 요원이 사라지는 그 시점부터는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것은 올해 하반기 내에는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보택시가 구글의 웨이모, 바이두의 아폴로보다 이제 앞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점에서 좀 우위에 있다고 봐요? 우선 저는 많은 언론에서 웨이모와 테슬라의 로보택시 대 웨이모 이런 식으로 경쟁 구도를 삼고 있는데요. 저는 같은 카테고리라 보고 있지 않아요. 로보택시라는 부분에서는 아폴로고라든지 웨이모라든지 같은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 경제에서 규모의 경제의 어떤 확장성,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서 테슬라는 흔히 말해서 일반 모델 Y에도 쓸 수 있는 거고, 모델 3에도 쓸 수 있는 거고, 특수 차량이 내년부터 생산될 수 있는 사이버캡에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차에도 쓸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 확장성이라는 것, 이것은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엄청난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선은 기술적으로는 방법론이 달랐죠. 기술적으로는 센싱 부분에서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갖고 있느냐, 특수 차량이냐, 테슬라처럼 일반 차량에서의 카메라만으로 진행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었지만, 이것이 이 기술적 차이가 시장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있다라는 거고, 시장은 기본적으로 특수 차량에 의해서 운영되는 로봇 시장으로, 택시 시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반 차량에서도 로봇 택시 업무가 가능한, 즉 이거는 일반 우리가 테슬라를 구매하고 있는 분들도 그 이후에는 제도적인 부분만 풀린다라면 모든 차량에서도 로보택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완전히 카테고리가 저는 다른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웨이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줬죠. 오래전부터 기술 투자를 하면서 지치지 않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내고, 규제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풀어줬다는 부분에서도 저는 테슬라는 웨이모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감사해야 한다고 들지만 시장의 경쟁 상대가 저는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로보택시 모델로 이제 모델 Y가 이제 선택이 됐는데, 그 선택된 이유가 조금 궁금하고, 기존 모델 Y하고 스펙이 동일하다고 봐야 할까요? 네, 스펙은 동일하고 소프트웨어 스펙은 다르죠. 현재 북미 지역에서는 모델 Y에 모델 Y나 모델 3라든지 테슬라 차량에는 FSD 슈퍼바이즈드, 즉 인간 감독하에서 작동되는 것들이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이번 로보택시에는 언슈퍼바이즈드, 즉 비감독하에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A 포인트에서 승객을 탑승시키고 B 포인트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FSD가 기존에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인 튜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언제
언제든지 지금 현재 모델 3나 모델 Y에도 그대로 이전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기술적 이슈라고 전혀 볼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뭐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듯이 업데이트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일종의 베타 버전을 여기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차량에서 이걸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도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 있어서 확장하는 것은 이런 거는 모델 Y의 나머지 즉 잉여 생산 즉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오스틴 공장에서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1년에 예를 들면 30만 대를 모델 Y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20만 대밖에 생산 안 했다고 한다면 10만 대를 더 생산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확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델 Y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고 두 가지 이펙트가 한 가지 추가적인 이펙트가 있다라면 모델 Y 차주들이라든지 모델 3 차주들에서 우리 차들도 언젠가는 로보택시로 쓸 수도 있겠다 이러한 마케팅 효과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사이버캡이 생산되면서 전용 로보택시에서 이 로보택시 비즈니스가 작동되는 이러한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 사이버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델 Y를 선택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모델 Y를 선택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차주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차도 언제든지 로보택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모델 Y를 선택했던 것은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 운행되고 있는 곳이 텍사스 오스틴이잖아요. 네. 이곳부터 공략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사실은 캘리포니아에도 신청을 해놨지만 텍사스에도 물론 지금 주법이 통과돼서 사실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텍사스에서도 좀 규제 때문에 허가가 늦게 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에는 어떤 주법이 있냐면 자율주행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이제 달러웨이에서 지금 오스틴으로 테슬라도 본사를 옮긴 상태고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은 특히 이 오스틴 같은 경우에 텍사스 공장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쉽게 이 백오피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보택시에는 이것을 전체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머전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차량들의 세척이라든지 청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오피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을 아마 텍사스 오스틴 테슬라 본사에다 두고 있을 가능성이 기가팩토리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매우 빠르게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공간들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량의 차량들을 갖다 투입할 경우에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데 차 청소 부분이라든지 뭐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텍사스 오스틴이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의 수용성 부분은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좋겠죠. 똑같이 웨이모를 하더라도 웨이모 같은 경우에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유차량 서비스 전체에서 시장 점유율이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는 관광객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본다라면 오스틴은 그거에 비해서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텍사스에서의 규제 환경 자체가 테슬라에게 매우 유리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텍사스 오스틴이 선정되었고 저는 유의미하게 잘 선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도시가 이제 이 규제 환경이 오스틴과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테슬라는 어떤 좀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 참여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물론 스페이스X와 관련된 규제 부분도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정체 참여하게 됐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강력하게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정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혁신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도 한국 사회에서 자율주행이 되거나 꼭 이것이 테슬라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무인 자동차가 구글에 웨이모가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거 다 정부의 허가 사항이거든요. 근데 정부의 허가 사항은 기술의 성숙도와 안정도도 고려하지만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국의 택시업에서의 택시 운전하신 분들의 일자리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현대나 기아차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현대나 기아차의 주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하는 시장성에도 대단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의 결정은 규제 이슈고 규제 이슈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유럽연합에서도 FSD 허가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이유, 그래서 네덜란드라든지 체코는 독립적인 길을 가겠다고 선택한 이유들도 가장 중요한 3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하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국 자동차 산업들이 준비될 때까지는
테슬라의 FSD를 허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갈등인 거고 미국은 50개 주가 크게 볼 때는 뭐 다 50개 주가 다 다른 건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의 주법을 따라가는 교통법을 따라가는 데가 14개 주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양하게 주마다 도시마다의 권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제도적 개편이 없는 이상 대단히 허가 받기고 어렵고 A라는 지역에서의 허가 규정과 B라는 지역에서 허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A라는 지역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 차가 B로 이동할 때는 또 다른 규제를 받을 수가 있는 대단히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대단히 이 테슬라의 정책 참여가 이 비즈니스 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 지금까지 전기차를 이건 규제 산업이 아니죠. 내연기관하고 경쟁하면 되고 오히려 보조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면 정확하게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AI 산업과 로보틱스 산업은 정면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질서하고 경제 질서와 즉 공유 택시라든지 공유 서비스라든지 택시 운전이라든지 그곳에 있는 예를 들면 테슬라가 만약에 자율주행이 잘 되기 시작한다라면 포드하고 GM은 그리고 스텔란티스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율주행이 잘 되는 차, 이건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웨이모하고 카테고리가 다르다라는 거. 웨이모는 어떠한 차량이든지 현대자동차건 또는 뭐 제규어건 어떤 차량에다가 특수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되는 거라면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모델 Y에도 선택을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고 모델 Y나 모델 3나 모델 S나 X나 뭐 어떤 차들이 또 앞으로 나오더라도 여기에 모두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것은 언제든지 자율주행이 되는 차와 안 되는 차가 구별되기 시작하면 안 되는 차들은 판매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포드나 GM이나 스텔란티스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크라이슬러하고 집이죠. 이런 브랜드에서 일하는 공장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갈등을 그냥 로보택시는 그냥 그 자체로서 폭탄급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CEO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요했던 정책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배경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은 험난한 길들이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 참여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이 정치 참여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고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가 뭐 앞으로 테슬라 투자에 어떤 변수로 좀 명확하게 단기적 리스크는 끊임없이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두 번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도지를 그만두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갈등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당을 한다면서 갈등하면서 대단히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 만에 각각 다 회복을 하고 있죠. 저는 이런 영향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테슬라의 펀더멘탈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번에 어제 일요일자 오늘 촬영이 월요일인데 일요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익스클루시브하게 단독 보도했던 것은 미국 국방부에서 스페이스 X하고의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지만 스페이스가 X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에 의해서 절대로 처리될 수 없다라고 검토가 나왔다라고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스페이스 X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만약에 지금 테슬라를 죽인다? 그러면 미국은 자율주행을 놓치는 거고 휴머노이드 사업을 놓치는 거고 이걸 다 중국에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인 거고요. 다만 이것의 속도를 조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은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려고 하는 거고 근데 앞으로 또 언제든지 두 명의 성격상 불꽃이 붙을 수가 있고 분명히 부정적인 소식들이 테슬라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렇게 큰 일종의 노이즈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가 끊임없이 발생할 때마다 마음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종종 자주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대중화가 되면 우버 같은 플랫폼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면에서 그럼 로봇택시가 우버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비용 문제죠. 경제성을 이기는 시장에서 경제성을 이기는 다른 요소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루버의 운영 비용에서 볼 때 많은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물론 인건비에는 간접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고객이 우버를 하나 탔을 때 우버 인건비에서 가져가는 비용이 70%라고 하더라도 이 70%에는 그 운전사가 자동차 보험도 부담을 하고 있고 청소나 유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차량에. 이것이 운전자 책임이기 때문에 70%가 다 인건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넉넉 잡고 봐도 50%는 인건비잖아요. 그럼 약 50%에 가까운 비용이 테슬라에겐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테슬라는 반값 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이 운전하는 안전한 걸 타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은 관광으로 미국을 가셨던 분들, LA에 계셨고 뭐 샌프란시스코 가셨던 분들은 자꾸 인간 운전자가 타면 이 우버를 타면은 말도 시키고 안 되는 영어도 해야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영어 안 하고 너무 좋더라.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이 로보택시에 대한 수용성이 사회가 많아질수록 이것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건 가격 때문인 거죠. 웨이모는 여러분 우버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대에 따라서 요금 탄력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르지만 많게는 35%까지 비싸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웨이모도 내리겠죠. 만약에 테슬라가 가격을 확 내리면 경쟁에 의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만 인간 운전사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버 드라이버들이 떼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 임금을 반값으로 해서라도 우리 희생을 해서라도 우버를 위해서 달려주세요 운행 절대로 안 하죠. 그분들은 예를 들면은 자기의 한 달 예를 들면 임금으로 볼 때 20%만 줄어도 그럼 내가 동일 노동을 했을 경우에 다른 데서 더 벌 수 있으면 다른 잡을 이동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버는 빠른 속도로 개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버가 루시드하고 계약을 한 거죠. 루시드의 그래비티라는 차량에다가 뭐 2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면서 몇만 대를 사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른 기업의 스타트업의 자율주행 그 솔루션을 옮겨서 로보택시에서 자신들은 로보택시 플랫폼이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 플랫폼이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만약에 도시에서 허가되면서 테슬라가 만약에 여기서 5만 대 허가가 나왔다? 그러면은 테슬라는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내로 5만 대를 운영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별로 나면 이걸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 아직까지 기술력도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차량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버는 장기적으로 아니고 중기적으로 볼 때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성장에 맞춰서 특정 도시에서는 우버가 사업을 접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 이제 모델 Y 주니퍼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반응이 조금 궁금하고 곧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테니까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우선은 모델 Y 주니퍼의 실적이 좋은 거는 한국 분들이 잘 아시죠. 한국에서 뭐 5월달 판매량 보시고 또 6월달 판매량 보시면 주니퍼가 대단히 많이 팔리고 있고 즉 해외 브랜드에서는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합쳐서도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생산이 많이 안 돼서 문제인 것이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물론 유럽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의 정치 참여에 의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기록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주니퍼의 반응은 대단히 좋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좋은 소식은 중국 지향성을 가지면서 6인승 지금 모델 YL을 만들었다든지 또는 모델 3의 그 롱 버전 후륜 구동으로 해서 롱 버전으로 해서 400마일을 가는 건 즉 500km를 넘게 달리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지향적으로 이렇게 모델의 바리에이션들을 이제는 본격화하고 있던 것은 뭐냐면 모델 Y라든지 모델 3의 생산들이 모두가 페이스리프트를 마쳤을 뿐만이 아니라 램프업이라고 하죠. 양산 체계가 이제 완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3분기부터 대단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저가 차량의 추월은 저는 이번에 발표 때 나오겠지만 아마 10월부터는 중저가 차량을 만들지 않을까 새로운 모델들을 물론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4월 말에 올해 상반기 내로 내겠다, 즉 6월 달에 내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미중 갈등 때문에 그렇죠.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산 리튬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붙었고 그러다 보니까 리튬 배터리 수입을 멈췄고 그래서 테슬라가 리튬 배터리 공장을 지었잖아요. CATL의 설비를 가지고 와서 이 공장이 가동되는 게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는 것은 즉
뭐 8월이나 9월에 가동된다는 거고 여기서 생산된 배터리로 저가형 차량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이것이 9월부터 생산이 될 거고 아마 10월부터 판매가 될 거죠. 그리고 9월 말까지는 아직까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들었던 $7,500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 보조금이 없어지기 전에 차량을 사려고 하는 선구매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3분기 실적은 좋을 거고 4분기에는 신차 출연들 즉 보조금은 없어도 저렴한 차량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내꺼내면서 충분히 시장성들을 확보할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도 생산된다면 유럽에서의 그 중저가 차량이라든지 소형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 여행 갔다 오시면 느끼시겠지만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에서도 좋은 실적들이 저는 하반기에 기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영상을 여러분 보실 때쯤에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요. 저는 실적 발표 후에 개인적으로 주가는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부정적인 소식들은 이미 나왔죠. 차량 딜리버리 숫자 같은 경우에는 뭐 YOY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지금 10% 이상 줄었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다라는 것은 이미 선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분기 때도 사실은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실적 컨퍼런스 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던 것도 가이던스죠. 그 당시에는 이제 로보택시를 6월 달에 오스틴에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들, 신차를 6월 달에 발표하겠다라는 도입하겠다라는 이러한 가이던스가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반응이 좋았고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건 가이던스입니다. 지금 미중 갈등의 무역 갈등에 의해서 신차 출시라든지 옵티머스의 생산 옵티머스 세 번째 제네레이션 이 양산이 올해 5,000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몇 개월 연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생산이 들어가는데 다만 5,000대를 못 지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가이던스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4월달 미국이 그 해방의 날 트럼프가 선언한 이후에 중국이 히토리 수출 금지하면서 바로 테슬라에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옵티머스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 조정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걱정할 만큼 올해는 생산 못해 이렇게 나오면 주가는 막 떨어질 거고요. 올해 5,000대는 아니지만 일부 생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토리가 없으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생산하지 못합니다. 특히 자석. 여러분 전 세계 자석의 거의 90%에 넘는 것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어요. 이거 없으면 전기 모터는 못 만듭니다. 그러면 수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사실은 전기 모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즉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도하면 미국에서 제작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품의 80%가 중국산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넘어서서 휴머노이드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휴머노이드의 이 생산 일정에 대한 조정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올해 전혀 생산을 안 한다면 주가는 떨어지겠지만 생산이 1,000대라도 한다.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는 밝힐 거예요. 세 번째 제네레이션이다. 지금까지 옵티머스의 세컨드 제네레이션까지만 나왔다라면 2세대까지만 나왔다라면 3세대 옵티머스에 대해서 청사진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래주면 대단히 큰 호응에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펀더멘탈이 가까워지는 거고 변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로보택시에 있어서 확장의 속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비전을 좀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피닉스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LA에서 다 이건 웨이모가 그래도 길을 열어준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여기 도시에서 언제쯤 허가가 날까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저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일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스틴에서의 성장 속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자면 안전 요원은 언제쯤 철수하는지 이러한 기술의 발전의 그러한 속도와 그리고 시기를 만약에 얘기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로보택시 산업이 어떤 기울기로 발전하는지를 기울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장에서의 가이던스가 될 거고 여기에서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라고 반응하는 순간 대단히 좋게 주가에 대한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분명하게 매출이 지금 자동차의 그 차량 판매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견뎌냈던 것들은 지난 1분기 때 견뎌냈던 것은 에너지 판매가 급증한 거거든요. 에너지 파트에서 메가팩카 파워웰의 판매가 2분기 때 어느 정도 그 자동차 부분에서의 떨어지는 실적을 방어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할 거고요.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딱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번에 OBBBA에 의한 그 통과된 그 크고 아름다운 법에 의해서 그
9월 말일까지 7,500달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미국 사회, 미국 각 주정부라든지 정부를 통해서 거쳐서 미국의 포드라든지 뭐 GM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차량을 판매하는 토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이런 데서 팔았던 CO2 크레딧 즉 배출권, 탄소 배출권에 대한 판매 금액이 2분기 실적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3분기부터 미칠 것인지 이런 이야기도 만약에 2분기부터도 미친다고 한다라면 조금은 테슬라 주가에 부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100%가 순이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질 경우에는 자동차 부분에서는 그로스 마진이 네거티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전체에서의 테슬라의 그 그로스 마진이 그러니까 이 순매출 이익이 네거티브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자동차 부분은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탄소 배출권이 2분기에도 되지 않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에너지 부분이 받쳐줄 거고 또 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크립토 보유 주가도 비트코인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계정상 항상 반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서는 그로스 마진은 파지티브한 모습을 숫자를 그려낼 거라 보지만 자동차 부분에서의 그 파트에서 네거티브가 그려진다면 테슬라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전 포인트고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외에는 저는 이미 차량 판매 수에서 대략적인 테슬라의 실적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주가에 다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중국 점유율 하락에 이제 좀 대응을 해서 모델 Y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SUV 6인승으로 조금 개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중국 내 점유율이 로컬 업체에 좀 밀리고 있다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떤가요? 로컬 업체에 밀리는 거는 당연하죠.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차량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고 여러분 뭐 중국에서 BYD의 돌핀은 $10,000 미만인 차량이고 여기에다 또 30%까지 할인까지 들어가고 있고 이거는 중국의 그 층위에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고급 층의 소비자층밖에 못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600만 대라고 하는 연간 600만 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기차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뿐인 거죠. 뿐인 것이지 여기에서 점유율 떨어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사실 테슬라의 주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얘기하는 건 저는 다 노이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판매를 갖다가 경쟁사들이 처음엔 우리만 팔다가 막 경쟁사들이 우죽순 드러나는데 어떻게 여기서 시장 점유율을 똑같이 유지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내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는 FSD가 허가되지 않는 이상은 반쪽짜리 차량인 거죠. 북미에서는 FSD가 되는데 근데 중국에서는 FSD가 아직까지는 부분 실험 허용이지 사실은 모든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미 중국에서 그 가장 강력한 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샤오미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 하웨이에서 만들었던 아니던 그러면 그 동일한 가격대에 샤오미를 사겠죠.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 핸들 놓고 넷플릭스 거기 넷플릭스 없나요? 하여튼 뭐 영상 보면서 출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졸면서 퇴근하고 싶을 거고. 근데 샤오미는 되는데 지금 테슬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샤오미는 만드는 족속 다 팔리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미중 갈등 해결 속에서 와일드카드로서 테슬라가 작동하면서 FSD가 중국에서 허가를 받으면 저는 빠르게 경쟁력을 회복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나 어떤 뭐 이 개인 투자자들이나 어떤 기관 투자자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차량 판매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중국 저는 1도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언제쯤 테슬라가 AI 기업으로서 중국에서도 AI 매출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진짜 그것이 허락되는 날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거죠. 테슬라가 그러면 좀 고가의 브랜드인데 중국에서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층위가 있지만 잘 사는 분들의 숫자로 보면은 한국보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루이비통이나 구찌나 뭐 이런 데서도 가장 큰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중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상류층들과 부유층들의 규모는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판매 시장의 가능성들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하고 유사하게 중국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 즉 기술에 대해서 대단히 열려 있고
먼저 실험해보고 싶고 먼저 테스트해보고 싶고 먼저 사보고 싶고 이런 소비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상징적으로 저는 거기서 의미를 시장 위치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밸류 프로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매출이 중국에서 0이 된다거나 뭐 테슬라는 이제 중국에서 퇴출된다거나 이런 일은 저는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고서요. 아까 테슬라가 중국에서 AI 매출을 이제 내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단순한 어떤 전기차 점유율 확보만으로는 좀 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전기차의 국면은 그러니까 1막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물론 2막도 같은 연극이기 때문에 차가 필요해요. 전기차를 안 팔면 안 되죠. 차량은 계속 판매가 돼야 됩니다. 같은 연극이기 때문에. 근데 1막은 끝난 거죠. 전기차의 경쟁은 컴페티션은 지금 중요한 국면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자동차 전기차 시장에서 EV 영어로 일렉트릭 베이클에서 EIV 일렉트릭 인텔리전스 베이클로 넘어가고 있는 시장인 거죠. 즉 AI가 되는 차와 안 되는 차에 구별되는 국면으로 지금 이미 시장의 국면은 세컨드 스테이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못 쫓아가고 있는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BMW가 힘들어하는 거고요. 중국에서. 중국에 있는 모든 차량들은 벌써 인텔리전스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이 완전히 안 되더라도 최소한 발레 파킹을 차량에 시키고 호출하고 이런 서비스들 중국에서는 대부분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되고 안 되고는 엄청난 차이인 거고 이제 테슬라도 빨리 우리도 세컨드 스테이지에 맞는 두 번째 국면에 맞는 2막에 맞는 자율주행의 다양한 기능들을 중국 소비자한테 제공해주고 싶은 거고 중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전제 조건들이 몇 개 풀렸죠. 그래서 이미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중국 정부에서 허가된 거고요. 완전한 FSD 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기다린다면 본격적으로 중국과 한번 중국의 브랜드들과 붙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테슬라는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와 관계가 이제 악화되니까 머스크가 중국으로 테슬라 생산 기지를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그럼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중국에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도 있는 거고요. 유럽에도 있는 거고요. 테슬라가 가져가려고 하는 시장은 여러분 전 세계 시장에서 자율주행의 시대를 독보적으로 열겠다라는 거잖아요. 기술력이 지금 독보적인 거고 중국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중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자율주행에서 중국에 있는 도로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메타가 라마가 되게 정신 차리면서 메타가 슈퍼 인텔리전스 랩 만들면서 쫓아가려는 이유가 라마4가 실패를 했거든요. 라마4가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은 뭐냐? 유튜브를 학습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인스타그램에 릴스하고 페이스북만 학습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유튜브 학습을 다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콘텐츠들을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도 다 텍스트로 전환을 시켜요. 오픈 AI라든지 앤스로픽의 클로드라든지 구글 제미나이가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는데 라마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유튜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풍부한 데이터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AI 모델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에 있는 자율주행 데이터가 지금 다 축적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중국을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에. 그럼 이것마저도 같이 머징되면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동일한 논리로 미국을 놓쳐서도 안 되고요. 유럽을 놓쳐서도 안 되는 거죠. 모든 국가의 지형에 맞는 데이터가 모여질 때 기하급수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륙도 어떠한 시장도 테슬라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로컬 업체들한테 밀리다 보니까 이제 인도를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 삼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인도가 과연 새로운 성장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중국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인도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또 인도는 적대 국가잖아요. 대단히 심하게 갈등하고 있는 국가고 그래서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생산된 차량이 들어오면 정말 고관세가 붙죠. 이번에 테슬라가 들어가면서 70%의 관세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의미 있게 가지기 위해서는 그곳에 생산 기지를 두어야만 하는 제도적인 어떠한 제약이 있는 거고 생산 기지를 지금부터 질 수는 없는 거고 시장의 반응들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떠한 이 상황들, 시장의 규제 조건들 이런 것들 다 알아내기 위해서 일종의 우리가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도 이렇게 척후병을 보내잖아요.
한두 주 사보면서 제가 관심을 계속 갖게 되는 이런 것처럼 지금 뭐 사무실 하나 열었지만 지금 총 7개 도시에서 사무실 연다는 계획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도에 대한 촉각이 생기는 거고 이 촉각을 통해서 인도의 시장에 대한 정보가 누적된 이후에야 여기에 대한 경영진들이 판단하겠죠. 공장을 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지게 될 거고 인도는 뭐 떠오르는 또 하나의 큰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가 이제 남미 쪽으로 진출하는 거 지금 비아디가 진출하고 있는 것처럼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진출도 저는 계획을 곧 발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 하나씩 가는 시장의 확장 국면에서 인도가 존재하는 것이지 어디가 안 돼서 미국에서 철수해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이 안 돼서 인도 가고 이런 것은 저는 전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아디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차 시장이 뭐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 아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실제 중국 전기차 시장의 향후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중국은 놀라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벌써 댓글이 달리겠죠. 부정적으로. 지금 중국의 자동차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에서 좋은 반응이 다 하실 거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시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경쟁자를 알아야 저희가 이길 수도 있고 추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국은 압도적으로 전기차 부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저는 유럽에서 12년을 살았는데요. 유럽에서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요. 브랜드를 떠나서 품질만 괜찮으면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졌던 브랜드든 소비하는 유럽 소비자들의 이 습관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성향이. 이것이 한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요. 지금 유럽에서 중국의 전기차들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안전하지 않은데도 싼 맛에 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전 테스트 다 했을 거고 소비자들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용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고 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특히 유럽에서 팔리고 있다는 것은 그 소비자 평가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럽은 자동차의 진심인 나라들이에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여러분 이 강력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거고 여러분 독일은 자동차가 전체 일자리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냥 자동차의 나라예요. 이 나라가 지금 중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막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언론들은 부정적인 여론을 생산 안 하겠어요? 얼마나 거기 이 사람들 댓글은 우리 중국차 타면 나쁘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당장에 지금 중국 독일에서 같은 경우 폭스바겐 공장이 문을 닫고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감정적으로는 매우도 첨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리고 있다는 것은 품질에 대한 인정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저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중국차가 지금 시장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196개나 되는 많은 사업자가 있었고 이 사업자를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이 사업자를 육성했던 것이 국가 정책이었고 거기는 소비자 보조금 즉 자동차를 구매하고 나서 정가에 구매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이체해 주는 것이 지금 소비자 보조금이죠. 한국에서 하는.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생산 보조금이에요, 여러분. 물론 초기에는 소비자 보조금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뭐냐면 차량을 판매할 때마다 생산자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판매하고 속여서 판매하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기업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소비자가 안 사가니까 사막에다 갖다 놓는 거죠. 한 대 두 대 세워놓는 거고 세워놓을 때마다 정부에서 돈을 주니 여기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 나머지 그 100개가 넘는 회사들은 다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비아디가 시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 가격을 한 30% 더 내려볼 테니까 그래도 한번 견뎌보든지 보조금을 받든 안 받든. 그래서 비아디가 자신들의 살을 깎아먹고 왜냐하면 본인들도 과잉 생산되면 본인들도 안 좋으니까 경쟁자 정리하는 거예요. 삼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반도체가 디램에서 경쟁자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디램 가격 내려버려요. 그러면 경쟁자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삼성이 또 디램 가격 올릴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러한 시장이 사이클을 그리는 국면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중국 자동차 시장이지 뭐 중국 자동차 망했다. 어떻게 망해요. 기술력이 좋고 전 세계로 팔리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전기차 산업이 이제 AI 결합 여부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막이 이제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전기차 기술력과 자율주행 수준 뭐 미국과 중국과 비교했을 때 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는 차량은 정말 잘 만들죠. 저는 현대 기아차 박수치고 싶습니다. 정말로 좋은 차들 많이 만들고 있고 좋은 모델들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정말 쏟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아 자동차는 앞으로 전기차 온리 전기차만 만드는 브랜드가 되는 걸로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향해서 질주하고 달리고 있고 현대차도 정말 전기차 잘 만들어서 없어서 못 팔잖아요. 한국이건 유럽이건 미국에서. 그래서 정말 전기차 잘 만들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의 고민은 AI죠.
눈에 띄는 성과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것. 지금 그러니까 세 가지 트랙으로 그러니까 이 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나는 자체 개발하고 있는 것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판교에 독립된 기업을 만들고 열심히 지금 큰 투자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에 있는 AI 스타트업에 이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중국에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 판매용 차량에는 중국 자율주행 기술을 붙여서 판매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중국의 기술력을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도로 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가 네 번째 옵션을 뭘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테슬라의 FSD를 받아들이는 거죠. 라이센스로. 이 세 가지가 실패하면, 저도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실패할 가능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현대기아차가 인지할까요, 못할까요?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의 옵셔널리티를 가지고 있지만 네 번째 옵션도 고려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마지막 수죠. 최악에 쓴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자동차가 판매돼야 되는 거니까요. 네. 이거는 테슬라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우리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다 먹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마켓시가 떨어져도 된다. 현대자동차가 기꺼이 우리 파트너가 되겠다면은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여기에 테슬라의 FSD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현대 차량에서. 테슬라는 그럼 거기에 그 라이센스 비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그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에 성장했습니까? 윈도우즈 소프트웨어를 PC는 모든 다른 회사들이 만들었어요. 컴퓨터는 그 데스크탑에 윈도우즈 따라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거기 인텔도 들어가고 막 그런 걸로 돈 번 거잖아요. 네? 이건 한계 비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한계 비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추가로 물건을 더 팔아도 추가로 테슬라에게 발생하는 비용도 없어요. 근데 왜 차를 만듭니까? 차는 적당하게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 파트너십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파트너들이 절대 굴복하지 않죠. 현재는 우리도 우리 길로 자율주행을 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중요한 거예요. 로보택시가 시장이 정리돼서 사람들이 쏠리면 시작하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시간적으로 열심히 해도 저거는 못 쫓아가겠구나. 그리고 로보택시가 만들어지면서 로보택시가 되면서 마케팅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율주행이 되는 차 그러면은 일단 새 차 구매할 때 허가가 내년에 날 수도 있고 내후년에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허가가 언젠가 나겠지. 그럼 나도 자율주행 되는 차 요번에 바꿀 때 그걸로 가야지. 이런 마인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는 사람들이 사실 안 씁니다, 여러분. 그러면 차가 안 팔리면 현대기아차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가 팔리기 위해서 그러면 자율주행의 솔루션을 테슬라 FSD를 저는 현대기아차도 집어넣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능하면 그 전에 기술력을 좀 발전시켜서 독립적인 좀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 진심으로 바라는 바고 응원하는 바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확대될수록 K 배터리 업계가 이제 캐즘 현상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로보택시 상용화가 국내 2차 전지 산업에 좀 기회가 될까요? 뭐 2차 산업 2차의 기회는 이번에 모델 3 그 많이 달리는 차 중국에서 새로 만드는 차 이거는 이제 3원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매되는 건 다 생산되는 건 다 LFP만 쓰다가 이 롱레인지 쪽으로 해서 3원기에서 이런 것들이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번에 LG 엔솔 거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사실은 2차 전지에서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역사가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이 더 갈까요? 저는 수백 년 더 갈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배터리 산업은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나중에 모든 비행기도 저는 배터리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잠수함도 배터리로 갈 거고요. 기차도 배터리로 갈 거고. 저는 그 수많은 가장 큰 휴머노이드 로봇 다 뭐 쓰겠습니까? 배터리 쓰죠. 휴머노이드와 로봇이 유선으로 연결돼서 작동하겠습니까? 지금도 중국의 휴머노이드를 보세요, 여러분. 맥스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 맥스 2시간밖에 못 써요. 마라톤 하다가 자꾸 교체하잖아요, 배터리. 격투기도 짧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에 흐리만한 브렉스루가 기술적인 돌파구가 안 생겼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도 그거 안 밝히고 있어요. 테슬라도 아마 4시간 절대 못 갈 겁니다, 아직. 에너지를 정말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적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브렉스루가 생겨서 한국의 기업들이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만 우리가 가정만 해보죠. 전기차가 가져올 수 있는 시장보다 더 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 길에 3원계 많이 옳고 LFP 많이 옳고 또는 뭐 이제 나오는 솔리드 소금 배터리 많이 옳고 이런 게 아니죠. 근데 전고체만 옳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경쟁하는 겁니다. 지속 시간을 어떻게 길게 갈 것인가?
모든 것도 1년에 7, 8%씩 퍼포먼스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게 스타트를 잘했던 거죠. 3원계로. 근데 3원계만 너무 고집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건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산업에다가 이 길이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고 해서 막 천재라고 얘기했다가 천재가 아닌 거 1, 2년이면 실감하시잖아요. 그 시장이 그 지배력을 갖지 않습니다. 기술은 여러분 혁신은 열려 있으셔야 돼요. 기술은 혁신하는 것만이 성공할 수 있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혁신하지 못하면 아무리 초반에 좋아도 그 기술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르쉐가 자동차를 만들 때 처음으로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배터리가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접습니다. 무려 100년 전에. 그럼 그때 뭐 있으면 포르쉐가 다 먹었게요? 아니죠. 디젤이라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엔진을 디젤을 만들고 처음에는 이거 상용차에만 승합차에만 썼었잖아요. 근데 승용차에도 지금 다 쓰고 있는 것처럼 엔진이 좋아지면서나 쓸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왜 못 썼습니까? 승차감이 떨어지잖아요. 덜덜덜덜 거리니까. 근데 그걸 잡아낸 거잖아요. 기술은 혁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원계 배터리만 집중하지 않으신다면 2차 전지를 협소하게만 오지 않고 혁신하는 기업이 어딘가, R&D에다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 기업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거기에 맞춰서 2차 전지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얼마나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기술 혁신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서 투자처를 잡으시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얘기 여쭤볼게요.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 H20 칩을 이제 중국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다시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성장세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주가의 성장세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기업의 성장세는 앞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있는 상 멈출까요? 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마찬가지로 국면으로 보면은 1단계 1막이 끝난 겁니다. 저는 사실은 1막이 시작되기 전에는 엔비디아를 부정적으로 봤어요. 게임 시장 뭐 성장해봤자 다 사이클을 그리는 거고, 그 당시 이제 엔비디아가 막 주가가 올랐던 것이 다 크립토 때문이었잖아요. 크립토 채굴하는데,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GPU 많이 쓰니까 막 주가 막 오르고, 드론이나 CCTV에도 막 칩 다 들어가야 되니까 거긴 GPU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추론 칩들이 들어가겠지만 뭐 이러면서 엔비디아 주가 성장하다가 제가 한 번은 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것이 언제냐면 챗GPT가 나오기 전에 2022년 11월 전에는 제가 그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챗GPT가 나오면서 사실은 폭발적으로 이 GPU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사실 폭등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거고, 사람들 일부에서는 이제 성장세가 멈췄다. 여러분 2024년에 미국의 4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갖고 있는 알파벳 4개가 2천억 달러를 AI 투자했었고, 올해는 3천억 달러를 넘게 투자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정도면 이너프하게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은 성장세니까 매출은 계속 많이 나오겠지만 올해보다 더 많이 나오기는 힘들 거다. 증가해도 1, 2%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저는 잘못 예측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GPU든 NPU든 AI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큰 속도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막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막은 AI 모델을 얼리 어댑터 시장에 판매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개발자라든지 기업의 AI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러면서 조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유료를 안 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유료로 안 쓰셨던 분들은 뭐 비싸기도 했고, 그리고 무료로도 뭐 많이 쓸 일도 없고, 그리고 근데 무료 쓰려고 하면 무료는 별로 품질도 안 좋은 것 같고, AI가 오긴 온 것 같은데 놀랍긴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세상을 바꿀까 뭐 이런 생각도 계속 하셨지만, 올해 여러분 무료를 써도 좋잖아요. 무료 제미나이 써보시고 챗GPT 써도 유료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모달로 다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AI가 대중시장으로 전환되는 거죠. 매스 마켓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리 어댑터 마켓에서. 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챗GPT 이용자가 2월 달에 4억 명이었는데 5월 달에 8억 명으로 증가하고 현재 지금 9억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게 서버가 2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오픈 AI가 사과 메일을 보내잖아요. 어제 서비스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오죽했으면 서버가 없으니까 구글 클라우드까지 빌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닥치는 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로 GPU가 많이 필요한 거고, NPU도 NPU 시장도 커질 거예요. 많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왜요?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오픈 AI의 목표는 내년도 20억 명이에요. 그럼 지금에 비해서 더블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에 메타가 지금 미쳤다고 쉽게 생각하면서 프로메테우스라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이 프로메테우스의 이 데이터 센터가 내년에 가동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이 1기가와트시예요. 보통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전력으로 표시하니까. 여러분 1기가와트시는요.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온전히 데이터 센터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전기량입니다. 근데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건 뭡니까? 2030년에 2기가와트, 2033년에 5기가와트예요. 원자력 발전소 5기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추가적으로 지금 짓고 있으면 여기 GPU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브로드컴에서 만든 ASIC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엔비디아 거도 집어넣어야죠. NPU를 집어넣더라도 그로크라든지 시브러스에 만든 NPU 전용 칩, 추론 칩을 집어넣더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거도 필요하겠죠. AMD도 필요할 거고. 완전히 이막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성장, 근데 물론 주가가 다시 뭐 더블로 치고 뭐 떡상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국내 투자자들이 팔란티어 투자 규모가 꽤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같은 흐름이 왜 일어났고 팔란티어의 성장 가능성도 함께 짚어주세요. 팔란티어는 가장 크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물론 이제 9.11 때문에 9.11 테러 이후에 탄생했던 기업입니다만 사실 우크라이나 이전까지는 이러한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했었죠. 주가도 막 6달러까지 내려가고. 그런데 이제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비포 애프터로 변했죠. 우리가 정말 극단적인 비포 애프터로 변하면서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실적이 그대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부터죠. 2024년 상반기부터 해서 기업 매출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거버먼트 매출, 즉 국방이라든지 경찰에서 쓰는 고담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쓰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커머셜이라고 이제 그쪽에서는 커머셜 어카운트를 이렇게 세는데요. 커머셜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있고 또 AIP라고 또 추가했죠. 다양한 AI 플랫폼들과 데이터를 병합시키는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기업용 소프트웨어 퍼포먼스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진화시킨 온톨로지 기술과 이러한 데이터 운영 기술을 그대로 기업용으로 전환시켜낸 거죠. 그러면서 격차가 되게 크게 벌어진 거고요. 그러면서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또 테슬라하고 다르게 규제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 기업에서 좀 더 웰컴하고 있는 거고 점점 가격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는 포워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만약에 한국에서 한 기업에서 팔란티어를 도입하려면 지금까지도 포워드 엔지니어링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 회사를 담당하는 미국에 있는 직원이 집 앞에 택시를 타는 것부터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 기업에서. 해서 공항까지 와서 공항에서 라운지에서 썼던 와인도 마시면 와인 비용도 내야 되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고 여기 한국에서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비용 다 내면서 엔지니어가 그러니까 포워드 그 기업에 직접 가서 앞으로 전진해서 설치와 데이터 온톨로지를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사스 개념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팔란티어의 기술들이 지나면서 기술의 어떤 기업들에서의 채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되면 가장 팔란티어의 단점이 디펜던스죠. 종속되어 버리죠. 왜냐하면 백도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백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디펜던스가 생길 것 같으니까요. 근데 뭐 백도 했다가 이사는 또 아닌가벼 해가지고 또 다시 팔란티어로 올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사실은 공개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팔란티어를 일부 반도체 공장에 썼었는데 그걸 그러니까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번 들어가면 디펜던스가 생겨서 ARR이 생기죠. Annually 그 리커링 레비뉴라 해서 매년 반복되는 레비뉴가 생기면 월가라든지 이런 걸 투자할 때는요 디스카운트를 시켜서 라이프타임 밸류를 만들어내죠. 이게 넷플릭스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 고객이 평생 얼마나 이 기업에 돈을 벌어다 줄지를 인플레이션을 역으로 계산을 해서 이자율을 역으로 계산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저는 항상 모든 것은 조정도 있고 국면도 있겠지만 우상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내놓은 그록4도 궁금합니다. 그록4가 조금 AI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좀 궁금하고 다른 챗 GPT 같은 툴과 비교했을 때 어떤 평가를 좀 받고 있는지. 그록이 그러니까 벤치마크라고 해서 일종의 우리가 시험 테스트
할 때는 뭐 좋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수능 한 번 1등 했다고 해서 계속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능 한 번 좀 잘 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잘 본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도죠. 2년도 채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발전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이것은 사실 테슬라에게 쓰는 기법하고 똑같습니다. 즉 스케일 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처음에 콜로서스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쳐서 10만 개의 H백을 집어였고 지금 10만 개를 더 추가하고 있고 곧 20만 개가 완료가 되고 여기에 또 10만 개의 블랙웨어를 선점해 놓은 상태. 지금 막대한 그러니까 즉 추격전을 돈으로 풀고 있는 거고 인재와 데이터 센터로 푼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요즘 메타가 좀 따라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룹 또한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그룹이 앞으로 저는 여러분 그룹 3이 올해 2월 달에 나왔어요. 근데 7월에 그룹 4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룹 2는 작년 10월에 나왔었습니다. 작년 8월에 나왔나요? 정말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는 그룹 5가 나오겠죠. 아마 이 방송이 나올 때쯤 전후에서 GPT-5가 나올 거예요. 정말 5 수준 가야 저는 좀 안정성을 가지고 AI가 인간의 업무들이라든지 인간의 요청 사항들을 많이 해결해 줄 거라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되면서 테슬라하고의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요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그 질문을 할 거예요. X.AI하고 언제 합병할 거냐 아니면 지분 교환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에다가 지금 미국 테슬라에다가 지금 그록을 집어넣고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그냥 대화 상대로서의 그록이죠. 그냥 그래서 운전하면서 잡담하는. 근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뭐겠습니까? 제어죠. AI를 통한. 제가 예를 들면 말로 하는 거죠. 저 앞에다 좀 잠깐 세워줄래? 그러면 그거를 그록이 이해하고 그것을 자동차에게 명령해서 세워준다는 것. 나 집에 저기 형네 집에 가고 있는데 중간에 와인샵에 하나 들렸다 가자. 와인 좀 한 병 사가야 돼. 그럼 얘가 알아서 와인샵에 멈춰주는 저를. 이거는 제가 스피치 투 태스크라고 얘기합니다. 스피치 말을 했을 때 태스크. 업무로 과제로서 전환시켜주는 것. 이 능력인데 아직 여기까지는 안 갔어요. 이러려면 AI 모델의 안전도가 대단히 높아져야 되고 저는 그록 5부터나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빨리 가봤자. 어쩌면 그록 6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록 6 1년이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여러분 본다라면 궁극적으로 제가 인간이 말을 할 때 이것이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던 거잖아요. 말을 하면 얘가 알아먹고 알아듣고 그거대로 행동하는 것. 이거 어디에도 필요합니까?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제가 야 설거지 좀 해. 차 끓여와. 해야지 제가 스마트폰에다가 차 끓여 오세요. 이렇게 입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피치 투 태스크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언어 모델들이 빠르게 발전해야 된다는 거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왜냐하면 제가 말했던 걸 실수해가지고 설거지하라 그랬더니 막 창문 깨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의 명령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도가 대단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고 저는 그것은 앞으로 1년은 더 걸릴 거라 보고 있어요. 하지만 1년 뒤에 차가 제 말을 듣고 로봇이 제 말을 알아듣고 이건 여러분 완전히 다른 국면을 하는 거고 아마 X.AI하고 합병 요구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때 그 합병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아마 개인 주주들의 투표도 받을 거고요. 그래서 합병이 결정되면 테슬라 주가는 한없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X.AI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얘기를 해주셔서 옵티머스도 올해 본격 시범 생산 들어갔잖아요. 아직 뭐 스피치 투 태스크까지는 조금 안 됐지만 기술력이 좀 옵티머스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봐야 할까요? 가장 이제 봐야 될 것은 이제 3세대 옵티머스가 이번에 생산될 거라 보고 있는데 3세대죠. 3세대 부분에서 물리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제 논쟁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손의 힘이 약하다는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의 자유도 부분은 대단히 인간 수준까지 다 근접해 오고 있는데요. 인간은 27도고 테슬라가 작년에 22도를 보여줬으니까 아마 3세대에서는 25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대략 그냥 어림잡아 뭐 이렇게 그냥 맞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림잡는 겁니다. 이거 제가 정보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유도도 좀 증가하겠지만 자유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자유롭게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손가락에 아직 힘이 없는 거죠. 놓치는군요. 그렇죠. 아니 무거운 거를 들 수 못한다든지 힘을 정확하게 못 준다든지 이런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해야 되는데 강력할수록 몸이 유연해지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서 풀어야 될 숙제들은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발가락이 지난번에 생겼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춤추는 로봇 보실 때 여러분 발가락이 하나긴 하지만 발가락이 하나가 생겼었어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잡는데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는데 평발보다는 여러분 인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발가락에 상처가 생기면 걷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균형 잡기도 어렵습니다.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것, 에너지를 더 적게 먹는다는 거죠.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사실 블룸버그 테크놀로지랑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궁극의 목표는 유튜브를 보고 학습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 특수 장비를 끼고 머리에 뭘 끼고 손에 뭘 끼고 이렇게 막 하면은 쫓아하잖아요. 이걸로는 한계가 있죠. 근데 만약에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보고서 다 학습을 할 수 있으면 자동차 수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설거지는 저렇게 하는 거네. 한국은 또 설거지를 물 틀어놓고 하네. 그걸 보고 여러분 미국하고 독일, 유럽에서는 설거지 물 틀어놓고 안 합니다. 있는 개수의 물에다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 볼 거 아니에요. 유튜브만 보면 다 학습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학습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데이터는 풍부하니까요. 근데 지금 1인칭 시점에서 촬영한 영상은 보고 학습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1인칭 시점에서 찍은 영상은 많지 않습니다. 궁극의 지금 테슬라가 목표라는 건 3인칭 관점에서 찍은 영상도 학습하는 거예요. 저는 그 날이 오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휴머노이드 인텔리전스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그것을 목표를 테슬라는 내년 초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년 후반기에 가더라도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내년 후반기라도 내년이 지나가 2026년이 사라지기 전에 유튜브 보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끝난 거라고 봐요. 그때는 진짜 설거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나라마다 다 그 나라 맞는 영상 보여주면 되잖아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습니까? 뭐 고양이를 어떻게 쓰다듬을지, 강아지를 어떻게 쓰다듬을지 이런 것들도 유튜브 영상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걸 보고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인텔리전스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도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미국, 중국, 한국의 AI와 휴머노이드 경쟁력, 좀 기술력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옵티머스를 빼놓는다라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큰 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이 중국은 여기에 전력 진출 국가 총동원 체계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2013년 11월에 휴머노이드 국가 전략을 발표한 이후로 정말 중국은 여기를 향해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했던 그 기세로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천여 개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이 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것, 공장 자동화 기술들 이런 거 정밀 공정들 이런 부분도 대단히 앞서가고 있고요. 이미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도긴 합니다만 휴머노이드의 부품도 80%가 중국산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엄청나게 중국에 발전되고 있고 지능 부분도 여러분 딥시크뿐만이 아니라 요즘 최근에 나왔던 키미 이러한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또 알리바바의 퀀이라든지 바이두의 언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도 지능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한국은 이제 걸음마 단계죠. 이제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AI도 뒤쳐져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부분에서 사실 액추에이터를 만들 때도 우리가 중국 부품 의존해야 되고요. 자석을 100% 지금 중국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는 거고 이 자석 없으면 모터는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기술적인 제약을 저희가 받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는 인재들이 의대에 몰리면서 특히 메카니컬 한쪽으로 기계적인 이러한 공학자들의 숫자가 대단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휴머노이드는 여러분 AI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손의 자유도라든지 발가락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단히 메카니컬한 기계적인 기계공학이죠. 여기에 전문가들도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기계공학자들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후진국은 아니지만 이것을 압도하고 있다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은 되게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외에 좀 지금 매수할 만한 AI 관련 주나 아니면 좀 눈여겨보고 계신 신기술 트렌드 어떤 게 있을까요? AI 밸류 체인을 여러 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 이제 너무 많은 곳에 투자하시면 지켜봐야 될 때가 많으시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의 밸류 체인에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물건, TSMC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물건. 대표적으로 TSMC는 ASMR 없으면 안 되죠. 근데 ASMR은 워낙 단가가 크고 교체 주기가 리드 타임이나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매출의 이 진폭이 크죠. 근데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러면 반도체 장비 업체는 어딜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반드시 쓰는 소프트웨어죠. 또는 테라데인 같은 경우에는 TSMC가
반드시 갖다 쓰는 장비죠. 이거는 주로 패키징하는 장비죠. 뭐 여러 가지 이 TSMC가 반드시 혼자 못해요. 여기 들어가는 미국 업체들이 나스닥에 상장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밸류체인 좀 찾아보실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거는 안정적으로 AI 이막 시대에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팔란티어드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인 거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 거고, 저는 메타도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는 지금 현재 뒤처진 부분을 올인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돈을 메타버스에서 다시 AI로 지금 올인하고 있고, 이거는 성과를 저는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건강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와 AI 산업 전반에 대해 박사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